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리치고의 대표님이신 김기원 대표님을 모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자주 뵀었는데 아, 이렇게 그러셨어요? 실물로 뵈니까 훨씬 더 멋있으신데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살짝 원래 제가 신경을 잘 안 쓰고 다니는데 네. 오늘 등시각도에 나오려고 제가 그러셨구나. 좀 헤어 세트. 저도 신경을 좀 쓰려고 썼는데 얼굴이 까만 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네. 편집해 주시는 분이 잘 해주실 거라고 아, 믿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정말 편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은 뭐 불패시나 네. 시골에 계신 저희 부모님도 야 뭐 집은 한 채 있어야지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사 이래 이렇게 불패신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네. 맞는 상황인가요? 네, 맞는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게 맞아요. 부동산이 있고 돈이 있잖아요. 네네. 부동산이란 돈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돈의 총량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걸 뭐 전문용어로 뭐 M1 통화, 네, M2 통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부동산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땅 자체는 그대로 있죠. 그렇죠. 예. 부동산은 이제 토지와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토지는 늘어나지 않죠. 네네. 더군다나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은 또 늘잖아요. 네. 오래되면 이제 살기 싫으니까 예. 누구나 다 새 아파트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는데 돈의 총량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돈의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불패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더 비싼 거는 사실인 건가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않은 지역도 지역도 있고요. 네, 서울이 좀 비싼 건 맞죠. 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을 얘기를 할 때 오늘도 제가 그렇습니까? 서울 지역과 뭐 그 이외의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부동산 유튜브 제목 뽑는 것도 그렇고 음. 부동산 대세 하락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뽑으니까 네, 맞습니다. 와 다 내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 또 말씀해 주실 때 네. 그렇게 조금 발라갖고 네. 오해 소지가 없도록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너무 앞으로 가면 과거로 가면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하기가 가장 좋았던 시기는 언제고 네. 왜 그런 환경이 조성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지역마다 좀 좀 다릅니다. 다릅니다. 예, 지역마다 다른데요. 이거를 이제 한번 뭐 저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데이터는 이제 그 리치고 엑스퍼트라고 해서 이제 전문가 버전에 있는 거고요. 예, 예. 이제 이런 내용들도 조만간 이제 리치고 앱에 다 탑재가 되긴 할 텐데 일단 대한민국의 데이터 부동산 데이터 자체가 공개가 된 게 데이터 종류에 따라 좀 다른데 2003년 10월 달부터 공개된 데이터들이 있고 예. 뭐 한 2007년부터 공개된 데이터들이 있고 데이터 종류 따라 달라요. 네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2000년대 후반 요 정도부터 이제 데이터가 많이들 공개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000년대 한 금융위기 터지기 바로 직전 네. 2008년 7월 달에 예. 투자하기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였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2008년 7월 달로 제가 예. 세팅을 해놨고요. 이제 제일 좋은 데가 이제 제주도, 네. 그 다음에 뭐 세종, 부산, 광주, 대전, 경남, 강원 이런 지역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투자 점수라는 게 있고 상승임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투자 점수는 뭐냐면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켜서 하나의 점수로 뽑아낸 거예요. AI가 열심히 이제 네. 해갖고 저렇게 그렇죠.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뭐 입주 물량이 뭔지 미분양이 뭔지 뭐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쉽게 좀 설명을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의 점수로 뽑아낸 게 투자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승임 지수라는 거는 이제 어떤 지역 간의 어떤 비슷한 인구대끼리 뭐 특정 지역이 이만큼 올랐는데 인구가 뭐 한 100만인 지역이 이만큼 올랐으면 다른 지역도 비슷하게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저희가 데이터로 측정을 해서 상승임 지수라는 걸 만든 겁니다. 투자 점수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건 어떤 건가요?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평가 인덱스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그럼 상대적 저평가인가요? 다른 지역에? 상대적 저평가죠. 예. 예, 그러니까 상대적이기도 하고 그 지역의 절대적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상대적인 저평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이 제일 비싸고 강남이 또 제일 비싸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그 지역마다 또 사이클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주도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네. 제주도가 투자 점수가 이제 보시면 81점이랑 87 상승 네. 87점이잖아요. 네. 되게 좋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였고요. 2008년 7월. 8년 7월. 그리고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랐죠. 그 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도 보면 세종도 80점, 89점이죠. 네.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계속 좋고 그 다음에 광주도 굉장히 좋죠. 투자 점수 같은 91점. 네. 예. 광주도 이때가 바닥이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때 어디가 안 좋았냐?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이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이때 이제 고점 찍고 대세 하락을 몇 년 동안 했었고요. 자,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바닥을 찍었던 2014년 중순으로 가볼게요. 네. 자, 이때는 또 어디가 제일 투자하기 좋았냐? 자, 14년 6월달. 6월달. 자, 그럼 1등이 누구예요? 서울. 2등이 경기도. 경기. 예. 그러니까 서울, 경기가 제일 투자하기 좋은 거예요.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요 위에 게 투자 점수고요. 네. 밑에 게 아파트 가격이에요. 투자 점수는 가격이 상승하면 내려오게 돼 있다 맞죠? 그렇죠. 네,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저평가 인덱스를 따져서 자, 근데 보니까 어때요? 2014년 6월 달이 서울 아파트 거의 바닥이었죠. 예, 예. 그리고 투자 점수가 언제까지 좋았어요? 한 2017년 정도까지 좋았죠. 2017년까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상승이 완만하던 초기 상승장. 이때만 샀어도 대박이 났겠죠. 네. 그래서 이런 투자 점수로 놓고 보면은 상당히 이게 정확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정도 제가 이제 첫 번째 책을 출간할 때 2017년 말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가 또 1등이냐면 대전이 1등이에요. 그래서 대전을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그때가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거의 미세하게 진짜 완전 조금씩 오르다가 그러다가 1등 되고 나서부터는 조금 그렇죠. 이따 바로 급등이 나오죠. 대전하고 세종하고 따로 분리시켜 놓으신 데이터죠? 네, 세종이 아니고 맞습니다. 대전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이후로 지역마다 다 달랐어요. 2000년대 초반에는 수도권이 좋았고 네. 금리위기 전후로 한 플러스 마이너스 1년부터는 네. 지방시장이 좋았고 그다음에 2014년 중순부터는 네. 또 수도권 시장이 좋았고 그다음에 2017년 말에는 대전이 좋았고 그다음에 2019년 말 20년 초에는 어디가 제일 좋았냐? 지방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얘를 또 지방으로 2020년 1월 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020년 뭐 3월 정도로 제가 갔는데 보니까 어때요? 누가 1등이에요?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인천 예. 이런 데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상승임 지수가 너무 좋죠. 예. 자,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입니다. 내려왔다가 급등하게 바로 직전. 그죠? 그 다음에 충남 같은 경우도 완전 상승장 초입. 데이터가 이제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이클이 전부 다르다. 데이터 입력은 도대체 언제부터 하셔갖고 이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하셨습니까?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2016년 1월 달부터 제가 혼자 만들었어요. 리치고를. 그러니까 제가 발품 파셨는 거네요? 처음에는? 발품이 아니라 데이터를 제가 스스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주식 어렸을 때는 좀 네.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해봤는데 한계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 주식에 대해서 예. 그리고 대한민국 부자는 전부 다 부동산이잖아요. 그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건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제가 이제 깊이 있게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랑 지역 선정인데 이거를 그 어떤 부동산 전문가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뭐 인구와 일자리 네. 몰리는 서울 살아, 수도권 살아. 근데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완전 다르거든요. 네네. 그리고 수도권이라 계속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결국에 이걸 할 수 없는 건 데이터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투자를 잘하고 싶어서 2016년부터 만들게 된 거고 지금은 이제 19년 중순부터 이제 제가 창업을 해서 지금 뭐 전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개발자도 있고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좋은 개발 지금 한 70명 가까이 되는데 많은 이제 임직원이 열심히 리치고를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있죠. 벤처 캐피탈 투자 받으셔야 되겠네요. 이미 이제 한 80억 정도 넘게 투자 유치 받았고요. 네. 그럼 상장하셔야 돼. 엑시트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네. 회사 키워야 됩니다. 네.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네. 이제 뭐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신데 저는 주식을 이제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네.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맨날 데이터 갖고 와갖고 이런 뭐 경기 선행지수, 뭐 물가, 뭐 CPI가 어떠네 이런 거 갖고 쭉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 틀려요. 맞아요. 또 같은 데이터를 보고 또 네. 다르게 다들 해석을 맞습니다. 하시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과거의 데이터지 음. 과연 이 데이터가 미래도 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느냐? 네.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죠? 자, 그럼 현재 시점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현재 지금까지 시점으로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백발백중입니다. 너무 쉬워요. 데이터로 부동산 시장을 적중하는 거. 특히나 그 중에서도 매수와 매도가 있는데 네네. 일단 지역 선정은 그냥 100이라고 보시면 되고 100점 만점에 100점. 타이밍인데 네.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죠. 예, 예. 자, 매수는 한 95점. 거의 발목 밑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매도가 문제인데 네. 매도가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죠. 이건 데이터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최근처럼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엄청난 유동성이 풀리고 그 다음에 금리를 초저금리로 만들고 거기다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임대차 3법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코인 다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비이성적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꼭지에서 잡긴 또 힘들어요. 네, 예. 또 부동산의 특성상 분위기가 조금만 안 좋아지잖아요. 네. 아예 안 팔려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은 내가 팔려고 그러면 팔 수 있잖아요. 네, 예. 부동산은 그게 안 힘들어요. 되죠. 그래서 부동산은 어깨 정도 위에서 파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이 무릎 밑에냐 허리냐 어깨 이상이냐는 데이터로 90% 이상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뭐 서울의 수도권 인구가 가장 많으니까 네. 서울 지역은 지금 어깨입니까 무릎입니까? 서울은 머리 꼭대기죠 지금. 아 지금 머리 꼭대기. 네, 머리 꼭대기. 그럼 강남 강북 할 거 없이 머리 꼭대기. 맞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네. 강남은 다르다. 네. 강남은 돈 많은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강남에 많이 사는데 네. 거기에 주거 환경이 최악이기 때문에 네.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호재 뭐 이런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이 더 올라갔으면 더 올라갔지 평당 1억이 아니라 평당 3억도 갈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 네. 분도 계시는데 아, 네. 그러면 그분이 사시면 되죠. 아. 네, 본인이 3억 간다고 생각하면 뭐 남한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본인이 사시면 되는데 네. 제가 아는 한 네. 부동산 좀 할 줄 아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서울 아파트 사시는 분은 살려고 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 진짜요? 아니 부동산 올라간다 아니 한번 사보라 그래 본인한테 살 수 있나? 못 사요. 예.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제 강남 불패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강남 불패는 뭐냐면 어떤 거에 대한 불패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네. 비싼 동네라는 거에 대한 불패예요. 맞죠?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근데 강남이라고 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느냐? 이건 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로 실제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이제 떨어진 게 2008년 중순서부터 이제 2013년 한 10월 정도까지인데 자, 이때의 전국의 증감률을 한번 볼게요. 이때 가장 많이 오른 데가 누구죠? 부산 사상호. 부산. 네. 그렇죠? 근데 아까 부산이 2008년에 투자 점수에서 부산이 상위에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자, 그다음에 수도권이 안 좋았는데 제일 적게 오른다 한번 보시죠. 자, 제일 많이 떨어진 데. 김포. 자, 여기서 자, 송파구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143등입니다. 강남구 어디 있죠? 여기 있죠. 142. 142. 강남 서초도 떨어진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전국에서 순위가 상당히 안 좋죠. 예. 요게 이제 KB 부동산 지수 데이터, 호가 위주의 데이터고요. 예. 실제 거래된 한국 부동산은 지수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실제 거래된. 자, 이걸로 놓고 보니까 자, 강남구가 189등. 아까보다 더 안 좋, 호가보다 더 안 더 안 좋죠. 예. 그러니까 실제 이제 실거래된 걸로 보면 마이너스 16.6%가 떨어졌어요. 자, 이때 강남이 여전히 대한민국 가장 비싼 곳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강남도 보는 것처럼 지난 2008년부터 2010, 한 5년 정도 중에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 중에 하나다. 네, 그래서 강남이라고 해서 절대 안 떨어지는 건 아니다. 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 뭐 답이 왠지 정해져 있을 것 같지만 부동산 유튜브 분들이 계속 나오시면 거의 대부분 상승론자 네. 아니면 조금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뭐 네. 강보합, 네. 약보합이라는 얘기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상승론자십니까? 하락론자이십니까?
저는 사이클론자죠. 사이클론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네. 하락의 사이클을 탔다라고 말씀을 그게 또 지역마다 달라요. 또 그게 지역마다. 네, 지역마다. 근데 일단 사실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초저금리 그리고 임대차 3법 네. 이것 때문에 전국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거의 간단하진 않는 문제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부동산 3법 다른 건 네. 앞에 거는 뭐 다 뭐 국제적인 문제이고 뭐 이런 거니까. 네. 근데 부동산 3법이 그러면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세를 네. 2년에서 이제 네. 4년으로 늘려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전세가가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4년치를 한꺼번에 받고 싶으니까. 그 전세가가 급등을 하니까 이 급등한 전세가 때문에 매매가가 또 밀어올려서 위로. 네, 또 예.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못할 엄청난 대한민국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역사상 가장 고평가된 시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식시장의 뭐 버핏 지수나 이런 것들로 비유를 하면 제가 이제 그런 지수들을 몇 가지들을 만들었는데 너무나도 고평가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서울, 경기도,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이제 위험하다. 그 방금 말씀하신 데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뭐예요? 뭐 맞습니다. 올해과학역시 네, 뭐 제일 비싼 동네들. 예, 제일 괜찮다라고 네. 하는 동네들인데 네. 그러면 그 동네 지금 얼마 전에 집 사셨던 분들은 다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빨 깎게 물고 생각을 해보셔야죠. 앞으로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자, 일단 지금 이제 금리가 대부분 현찰로 사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고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사신 분들은 뭐냐?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등 떠밀려서 샀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살려면 진짜 저평가일 때 14, 15년, 16년, 17년도에라도 사셨어야지. 결혼을 올해 해갖고 올해나 작년 연말에 해갖고 어쩔 수 없이 샀던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지만 거기에 이제 분위기가 예, 이거 부동산 없으면 벼락거지가 된다는 이런 말들이 있다 보니까 무섭잖아요. 공포스럽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거기다가 어떤 저평가나 제가 수없이 많은 부동산 강의를 들으면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주식시장에서는 퍼나 PBR, PSR처럼 뭔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려주는 인덱스가 있잖아요. 네, 예.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어떤 부동산 전문가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투자의 기본이 뭐예요? 쌀 때 사는 거잖아요. 쌀 때. 네. 근데 왜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런 게 없네? 그럼 내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자라고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최근에 사신 분들은 등 떠밀려서 이제 고점에 사신 거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셔. 대부분 대출 끼셨을 거고요. 예, 예. 자,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죠. 네, 그래서 내 후주머니가 어떻게 돼요? 얇아지고 있어요. 얇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출 이자마저 어떻게 되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는 더 가파르게 지금 한번 작년에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는 무슨 뭐 올해 미국 금리 인상 한다 안 한다 네.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뭐 두 번 세 번 한다 그랬다가 이제는 빅스텝 0.5% 얘기 나왔다 또 어제 무슨 얘기 나왔어요? 3.5%까지. 0. 네, 거기다가 0.75% 올려버렸겠다 한 방에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의 후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코로나로 엄청난 유동성을 단기간 내에 뿌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물가 상승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물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해지 수단으로 좋은 게 네. 부동산이지 않느냐.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더욱 그래서 크다. 저도 부동산이 있어요. 네. 없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곳에 가지고 있지 고평가된 곳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가장 좋은 해지 수단인 부동산이지만 너무 고평가됐기 때문에 이제는 네. 그런 그 효과보다는 오히려 떨어지는 방향 쪽으로밖에 갈 곳이 없다라고 자,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이거를 제가 데이터로 정확하게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통화량이랑 아파트 시가총액을 비교한 거예요. 자, 보신 것처럼 통화량은 계속 증가를 하죠.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보신 것처럼 조금씩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 비슷하게 움직여왔죠. 예. 비슷하게 움직여왔는데 최근에 어떻게 됐죠? 격차가 벌어지고 엄청나게 벌어졌죠. 이게 뭐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이다. 임대차 3법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직전 고점이 2007년이었는데 이때가 121% 2007년 2월 달 예. 이때가 가장 고점이었는데 지금은 요 고점을 돌파한 게 2020년 7월 달부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146%. 근데
때로는 통화량보다 이 아파트 시가총액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죠. 예,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사는 게 좋아요? 내려와 있을 때. 그렇죠. 예. 그리고 집이라는 거는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구매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내가 언제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 이 의사결정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너무나도 좌지우지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 부동산도 언제 사야 돼요? 저평가 될 때. 그리고 이렇게 고평가 통화량 대비해서 아까 인플레이션 말씀하신 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통화량 때문인데 통화량이 지금 증가하는 속도보다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언젠가는 또다시 통화량 밑으로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 네. 엎치락뒤치락하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겠네요.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네. 지금 제가 저 표를 보더라도 네. 너무 그 폭이 크니까 저게 가파르게 내려오면 네. 경제나 여러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와 부동산 가격이 저렇게 가파르게 폭락을 해갖고 네. 많은 사회적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든지 부양을 할 거고 네. 경착륙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의견이 또 있거든요. 아, 그럼요. 저도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안 될 역사를 것 같다는 말씀을 아니, 하시는 이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예. 2012, 13년에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죠? 하우스푸어. 예, 맞습니다. 하우스푸어 얘기가 정말 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만큼 고평가됐을 때도 하우스푸어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만큼 고평가가 예. 되어 있고 문제는 뭐냐면 부채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2007년보다. 네. 그러니까 부채가 지금 GDP 대비해서 역사상 가장 높잖아요. 가계 부채도 그렇고 기업 부채도 그렇고. 부채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 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저도 알 수 네.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매우 높다라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 네. 만에 하나 혹시라도 그런 부채 폭탄이 터진다. 그러면 그 충격이 부동산 시장에 엄청나게 저는 강타를 하게 될 거다. 그러면 뭐 네. 예를 들면 고평가돼 있던 집은 당연히 내려와야 되겠지만 네. 그 주식도 매우 마찬가지잖아요. 네. 주가 지수가 내려오면 네. 뭐 개별 종목들도 다 내려오니까 네. 저평가라고 그래서 네. 사놨던 그런 네.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사놨던 부동산도 다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네. 부동산을 안 하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이 맞습니다. 맞다고 그건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말씀하신 예. 게 맞는데 이제 뭐냐면 금리가 터졌잖아요. 네. 자, 금리가 터지면서 그 하락의 여파가 저평가인 지역에도 왔어요. 예. 그래서 어떤 지역은 한 달, 어떤 지역은 세 달, 긴 지역은 6개월 정도 잠깐 주춤했습니다. 예. 근데 펀더멘탈에 의해서 다시 쭉 올라갔죠. 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계속 몇 년 동안 대세 하락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번에 뭐 충격이 오든 아니면 충격이 오지 않고 수도권 부동산이 천천히 하락을 하게 되건 이런 하락이 오게 됐을 때 그 충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방 부동산에도 저는 올 거라고 봐요. 왜? 코로나랑 임대차 3법이 없었으면 지방 시장이 이렇게까지 급등하지 않았을 거예요. 단기간에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너무 급등을 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시장이 너무 거품이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이 거품이 저는 해소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6개월에서 길면 1년, 정말 긴 지역 2년까지도 조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펀더멘탈 자체가 좋기 때문에 다시 또 대세 상승 올라가겠지만 너무 고평가된 지역은 그 고통의 시기가 한 4년, 5년 이상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네. 어느 지역이 저평가되어 있다. 아까 고평가되어 있던 지역은 말씀하셨어요. 뭐 대구, 네. 세종, 인천 뭐 네. 더 집어서는 제가 가장 최근에 봤던 대표님 유튜브 쪽에서는 인천이랑 네. 대구 네. 가 가장 위험하다.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가장 지금 그래도 한번 네. 공부해 볼 만한 네. 지역과 네. 그러면 아파트가 그러면 네. 땅이나 상가는 네. 좀 다르지 않냐? 맞습니다. 다르죠. 예. 네, 땅이나 상가는 달라요. 달라요? 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없이 예. 이제 말씀을 좀 예. 드리면 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무슨 금리나 이럴 때에도 지속적으로 오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이런 땅이야말로 이제 왔다 갔다 왕복하는 예.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또 일자리가 증가하는 이런 지역들은 땅값이 계속 올라갔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도 상업용 부동산은 좀 거품이 저는 많이 껴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매수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가 월세가 얼마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은행에다 내가 돈을 얼마 넣어놨을 네. 때 비교해서 이렇게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초저금리니까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엄청나죠. 네. 거기다가 코로나랑 임대차 3법 때문에 부동산 투자 강풍, 또 주식 투자 강풍, 코인 강풍 이것 때문에 부자 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딩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아졌고 초저금리.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역사상 가장 큰 거래가 터졌다. 역사상 가장 큰 거래가 터졌다는 무슨 얘기죠? 누군가는 그만큼 많이 샀지만 누군가는 뭐다? 팔았다. 팔았다. 왜 팔았을까요? 돈이 필요해서 팔았을 것 같지는 않고 지금이 적당한 가격이다. 그렇죠.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파셨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이 좀 고점이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고 네. 이제 앞으로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는데 그 올라가는 금리 인상 폭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냐? 쉽지 않죠. 아 그렇죠 요즘 네. 장사. 쉽지 않습니다. 네. 영끌에서 또 예. 그러니까 상업용보다 꼬마 빌딩도 영끌에서 사신 분들이 많아요.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제가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도 있거든요. 네. 조금씩 내서 네. 뭐 1, 2억 정도 그럼요. 내서 네. 법인 만들어서 그렇죠. 한 10% 네. 대출 끼고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금리가 앞으로 급격하게 인상이 되면서 토해내는 물건들이 저는 경공매로 많이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한 2년, 3년, 경매까지 나오는데 꽤 오래 걸리거든요. 한 2년, 3년 후부터 저는 그때부터 상업용 부동산을 좀 줍줍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토지는 달라요. 예, 일단 토지는 대출이 잘 돼요, 안 돼요? 땅은 대출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땅은 상대적으로 이제 대출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리고 나대지 아니고서는 담보도 네. 안 잡아줍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토지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 네. 예,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보다 고평가된 지역은 상당히 좀 지금이 좀 고점 인근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럼 지금 이제 부동산, 지금 아파트를 어디에 지금 투자하는 게 좋을지. 그것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이거는 이제 이거 다 알려주시면 대표님은 뭐 갖고 장사하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좀 데이터에 근거해서 부동산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처음부터 수익 구조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저희도 일단은 당장은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시스템을 건설사들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업들한테 발생하는 매출들이 좀 있는데 개인분들한테는 그냥 무료로 일단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데이터에 좀 근거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좀 할 수 있는 걸 좀 만들고 싶고요. 여기 네. 보시면 랭킹에 이제 투자 점수에 가면 이거 투자 점수가 어디가 좋은지를 다 보여줘요. 자, 지금 어디가 제일 좋죠? 경북, 경남, 세종. 그런데 점수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50점 다 100점 만점에 이 정도니까 좋은 거 아닙니다. 네. 70점 이상이어야 돼요. 그다음 좀 더 디테일한 지역으로 들어가면 네. 어디가 1등이에요? 거제. 예. 당진 이런데 이런 데가 저기 지방에 있는 회사들은 대체로 보니까 뭐 네. 조선소가 있거나 아니면 네. 제철소가 있거나 좀 회사 네. 그러니까 그 큰 회사가 있는 지역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이는데. 네. 근데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자, 예를 들면 서산이 지금 10등이잖아요. 네. 서산이 10등인데 여기서 이제 투자 점수만 보면 안 되고 아까 우리가 봤던 상승임 지수라는 거 있죠. 예. 예. 이것도 보시면 서산이 이게 시흥구로 보면 여기도 보시면 거제가 있고 당진이 또 여기도 네, 있죠. 네. 예. 그다음에 서산이 여기 36등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막 나쁜 건 아니에요. 거의 200개 가까운 시흥구 중에.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전세 저평가 인덱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얼마나 거품이 있냐 없냐를 알 수 있는 데이터고 실제로 제가 투자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는 데이터입니다. 자, 얘를 보면 서산이 몇 등이에요? 전국에서 8등. 지금 10% 저평가되어 있죠. 네.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산을 한번 가보죠. 도대체 서산이 뭐가 있나? 그러면 이제 서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여기 이제 다 나오게 되어 있고요. 자, 일단 서산은 투자 점수가 52.4점 이제 보통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산의 앞으로 공급 물량이 어때요? 이게
지난 아파트 공급 물량인데 점점 줄어드는 것 거의 같습니다. 없죠. 예. 예, 23년에 한 채도 없고요. 네. 24년에 조금 있고 25년에도 아예 예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매우 작다. 거기다가 이제 이 인구를 보면 인구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었죠. 예. 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일자리 증감률 한번 보세요. 자, 예천동에 지금 일자리가 28%가 증가했습니다. 성현면 같은 일자리가 35%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매우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랭킹에서도 보시면 일자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일자리 수, 음.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이제 어떤 지금이라도 투자할 만한 지역들을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서울 쪽이나 이런 쪽보다는 확실히 지방 쪽이 상대적으로는 좀 저평가. 지금 전세 저평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평가 인덱스가 있지만 예.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 저평가예요. 네네. 왜냐하면 자, 뭐 여러 가지 입주 물량, 인구수, 세대수, 일자리 이 모든 게 다 집약이 돼서 결과물로 나타난 게 가격이에요.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는 투자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세는 투자 목적이 없잖아요. 왜? 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당연하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 예, 수요만큼 실수요자. 전세 가격이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 수요가 있으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그죠? 물론 네. 공급 대비해서. 그래서 이 전세는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다. 왜? 투자 목적이 1도 없으니까. 그래서 전세 가격이 이만큼 올랐는데 매매 가격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럼 실제 수요가 움직인 것보다 매매가가 더 많이 뛰었으니까 이만큼 고평가. 예, 예. 반대적으로 실수요가 있는 전세는 이만큼 올랐는데 매매 가격이 덜 올랐어요. 그럼 이만큼 저평가. 이 원리로 만든 게 전세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굉장히 중요한데 서울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이제 서울에 이제 전세 저평가 지수를 선택하고 서울만 선택하면 서울만 보이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한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예. 그래서 4년이 아니라 제가 5년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1등이 어디냐면 은평구예요. 근데 은평구가 마이너스 42% 고평가. 여기 보시면 노원구가 제일 많이 고평가 됐고요. 85%. 이거는 엄청난 거죠. 저 혹시 그러면 노원구에 지금 집 사신 분은 네. 진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너무 위험하죠. 자, 거기에 여기 보시면 일단은 여기 이제 분석해 보시면 투자 점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이 투자 점수 시계열 차트를 보여주거든요. 거죠? 예. 자, 근데 여기서 시 군구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 군구에서 서울의 노원구를 보시면 노원구의 투자 점수의 시계열 차트입니다. 자, 그리고 얘를 클릭을 하면 KB 부동산 지수로 아파트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투자 점수가 70점이 넘으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2012년 1월 달부터 70점이 넘었어요. 그리고 계속 좋아졌고 가장 높았을 때가 2016년 7월 달 네. 상승 초입. 그리고 떨어져서 70점 밑으로 내려온 게 이제 2018년 10월 달. 예,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매수가 가능한 유효한 시점이었었죠. 예. 그래서 투자 점수가 높을 때 이때 샀으면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45점인데 금융위기 때보다 오히려 더 투자 점수가 더 안 좋죠. 네, 그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예. 굉장히 지금 투자 점수가 고평가되어 있고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도 보시면 2002때부터 이제 상승했던 건데 이때 보세요. 이때는 플러스 값이죠, 값이. 네. 근데 계속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46.3%다 한 7년 정도 봤을 때 왜냐하면 상승한 지가 한 이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노원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에는 거품이 너무 많이 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서울의 입주 물량이 네.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적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서울의 집값은 그래도 버틸 수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도 성격 데이터를 쪼갤 수 있죠. 네, 예, 그렇죠. 사람도 뭐 성격, 뭐 능력, MBTI 뭐 체력, 이런 거, 능력, 뭐 인성 다 만약에 성격만 보고 결혼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그럴 수 있죠. 많은 똑같은 거예요. 많은 확률로 그렇습니다. 자,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입주 물량 데이터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데 입주 물량 하나 가지고 자, 이게 뭐랑 똑같냐면 한번 보세요. 제가 경기도를 클릭을 해 볼게요. 자, 경기도가 지난 20년 동안 입주 물량이 가장 작았을 때가 언제냐면 이때예요. 11, 12, 13. 이때 입주 물량이 제일 작았죠. 예, 예. 자, 그럼 입주 물량이 작으니까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이 이때 폭등했어야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저때 대세 하락장이 왔습니다.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입주 물량이 가장 작을 때 대세 하락장이 왔어요. 자, 앞에 공급이 많아갖고 뒤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 이때도 공급 많았나요?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2017, 18, 19년에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자, 2017, 18, 19년에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80%가 무슨 얘기했죠? 수도권 입주 폭탄. 정부가 파리 대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규제를 시작하니까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못 오른다라고 전문가의 80%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때 대표님 뭐라 그러셨어요? 저는 올라간다 그랬죠. 제 첫 번째 책이 2018년 2월 달에 출간이 됐거든요. 모든 데이터가 다 좋은 지역 중이 딱 3개를 제가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입주 물량이 많아서 못 올라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갔죠. 네. 자,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다?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긴 하지만 입주 물량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입주 폭탄에도 가격이 그렇게 그러면 그 데이터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영향이 미친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같이 보시고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입주 물량과 반대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리고 수도권은 다 생활권이 연결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서울에서 인천 출퇴근 가능하죠. 예. 물론 평택, 이천 이런 데는 좀 힘들어요. 힘듭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또 사이클이 달라요. 자, 그래서 양평에서 출퇴근하신 분도 계십니다. 예, 곽독이라고. 있죠. 예. 예, 있습니다. 예, 있죠. 아주 좀 특이하신 분들. 예.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수도권은 서울 입주 물량만 보면 안 되고 수도권을 같이 봐야 되는데 데이터를 보시면 수도권은 입주 물량 제일 작았을 때가 11, 12, 13이에요. 물론 14년도 이때 근데 대세 하락장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예. 그리고 입주 물량 이렇게 많을 때 대세 폭등장 왔죠. 예. 예. 자, 지금 아파트 입주 물량 적다고 하는데 수도권이 적어요, 진짜? 아니, 22, 그냥, 예. 23. 안 작죠? 예. 지난 20년의 평균치 정도 돼요. 절대로 입주 물량이 작지 않다. 수도권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작으니까 자, 이거는 뭐냐? 서울만 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서울은 작아요, 안 작아요? 작죠? 작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맞아. 그분들 말이. 근데 이거는 뭐다? 그 사람의 성격 중에서도 특정 부분 성격만 딱 가지고 이 사람 무조건 성공할 거야.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폭락이 왔다가 네. 그러니까 집값이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네. 오를 때는 네. 그래도 대장이 제일 많이 오르더라. 오, 가파르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의 강남에 집을 사야 된다. 서울에 네. 집을 사야 된다. 네. 어차피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빨 깨물고 버티면 네. 결국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네. 어떻게? 맞습니다. 그 얘기도 맞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거는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은 예. 대세 하락장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식도 삼성전자 그냥 몇십 년 동안 들고 있었으면 돼요라고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내 전 재산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뎌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뭐냐? 하락이 초입이 아니라 하락의 끝바지에 다 팔아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왜? 버티다 이제는 자, 그런데 지금은 뭐 통화량 대비해서 GDP 대비해서 모두 소득 대비해서 전세 대비해서 모든 거 다 대비해서 역사상 가장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얘기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아파트가 30% 떨어져요. 나는 현금으로 다 샀어.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죠. 현금이니까. 네. 이런 분들은 버텨요. 이런 분들은 사셔도 됩니다. 네, 사세요. 네. 네. 하지만 네. 그런 분들이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분들만 있느냐. 무서워서 못 사고 돈 없어서 못 사고 한마디로 서민들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지금이라도 이렇게 고평가된 순간이 지금이라도 서울 아파트 사라는 거는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돼. 만약에 저는 그러잖아요. 본인이 살 수 있어. 본인이 살 수 있다라면 괜찮아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누구나 다. 내가 살 수 있는데 사라고 하는 건 괜찮아. 근데 나는 사지 못하면서 나는 무서워서 못 사면서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서울 아파트 아직도 더 올라간다고 사는 거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하니까 네.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대한민국의 부동산 상승 논자가 거의 대부분인 이유는 맞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아까도 제가 통화량을 보여드렸지만 이 통화량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간다. 그리고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통화량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 뭐 이런 거는 저희 리치고 팀에서만 왜 제가 너무 궁금하니까 시중에 통화량 많이 풀렸고 부동산 더 올라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측정을 해봐야지. 그래서 제가 직접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은 너무 전문적이시고 좋은 분들 너무 많아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는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지 부동산 뭐 저는 뭐 투자 경험도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고 하지만 과학적인 이런 데이터들로 여러 가지 우리가 주식으로 따지면 뭐 PBR도 보고 PSR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 하듯이 근데 지금은 너무 고평가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한 십몇 년마다 한 번씩 이런 큰 또 하락 파동이 오거든요. 근데 올지 안 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지금은 분명한 건 뭐냐 진짜 저는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그래서 앞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하지만 또 나중에 또 올라가긴 할 거예요. 네. 하지만 당장 한 4, 5년 정도는 4, 5년. 예, 4, 5년. 예, 최소. 그것도 최소 제가 보기에는 최소 4, 5년 정도는 꾸준하게 하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섣불리 매수. 물론 이제 지역마다 다 달라요. 네, 그거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네, 지역은 네. 전반적으로는 네. 큰 틀에서는 그렇다. 네. 이런 거죠. 뭐 종합주가지수는 내리지만 네. 요즘 사료주가 막 오르거든요. 아, 네. 사료주는 뭐 폭등을 하듯 그렇죠. 우리 동네는 이제 네. 뭐 호재 때문에 오를 수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분들이 요즘 거의 유튜브 채널로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러면 네. 오를까 내릴까? 네. 를 맞추시는 분들이 정말 전문가인가요? 아니면 네. 야, 나 부동산 투자해서 네. 원래는 300만 원으로 지금 네. 50억, 60억 됐어. 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 유튜브 채널을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2년, 3년 뒤에도 예. 그때도 괜찮으신 분들이 고수예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는 사상 초유의 폭등장이 왔습니다. 코로나랑 임대차 3법. 그래서 돈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항상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요. 고점 인근에서는 다 고수야.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 했죠. 예. 수영장에 물이 빠져야. 그렇죠. 예. 예, 수영장에 물이 좀 빠져봐야. 근데 빠른 건 모르겠지만 빠르면 1년. 아무리 해도 2, 3년 안에는 수영장에 물이 많이 빠질 거고 그때 누가 진짜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그때 드러나게 될 거다. 이런 말씀하고 다니시면 네. 그 부동산 쪽에 계시는 분들이 별로 좋아하시진 않으시겠다, 맞죠? 그럴 수 있죠. 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저 역시도 부동산에 대한 어떤 해답에 가까운 걸 찾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고민했고, 공부했고, 저도 투자에 대해 아픈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잘하는 게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지를 저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저도 한 20채 가까이 제가 투자도 해보고 네. 그러면서 저는 이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너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과거에 저처럼 뭔가 섣부르게 잘못된 이런 투자 의사결정을 했다가 이런 의사결정 고점에서 잘못하잖아요. 인생이 5년, 10년 빠꾸, 뒤로 빠꾸요. 길게는 20년씩 빠꾸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되게 용기 있게 하는 거 사실 제가 굳이 이런 얘기 어떻게 보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네. 유튜브 채널을 제가 이제 많이 보고 또 네. 대표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네. 댓글도 많이 보면 있죠. 아유, 뭐 그런 거 같으면 네. 왜 나와서 그러냐. 맞아요. 그냥 네. 혼자 부자 되면 되지. 맞습니다. 저도 진짜 고민 많이 해요. 예, 갈등 많이 했습니다. 아니 내가 니치고 이렇게 만들어서 나도 성공적인 투자했고 돈도 벌었고 더 많이 벌 수 있고 내가 굳이 뭐하러 내 이런 노하우를 까서 욕먹어가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다음 나오는 얘기죠. 아, 무언가 분명히 네. 뭐 이걸로 해서 네. 돈을 벌려고 그런 목적이 아니냐. 돈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은 음식이랑 똑같잖아요. 내가 배고프면 돈이라는 음식만큼 중요한 게 없지만 배가 차잖아요. 어느 정도 차잖아요.
이 돈이라는 음식이 나한테 주는 행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제 네. 대표님을 오늘 처음 뵙기 때문에 뭐 100% 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를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네. 저보고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유튜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유튜버 아니라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떤 의사결정을 제가 내렸었냐면 네. 제가 이제 이름을 맡겼잖아요. 아, 돈이라는 걸 큰 음. 돈을 제 나름대로는 큰 돈 네. 이제 맡겼는데 만날 때는 만나는 그러니까 처음에 돈 만날 때 사인할 때는 만나고 네. 그다음에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보통 여러분들 안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큰 돈을 맡겼는데 맞아요. 그럼 자주 만나 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아.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네. 돈을 맡긴 사람 입장에서 아. 계속해서 만나면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하세요. 그러는데 네. 만나다 보면 또 사람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제 돈을 맡긴 입장에서 네. 보고 그렇게 사람이 변해가면 아. 내 돈도 빼고 이렇게 그렇죠. 이분한테 이분 변하신 것 같아요. 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이제 이걸 했는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와서 맞아요. 이렇게 돈을 버는 거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남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냥 세상에 내가 태어났는데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올인하다가 가는 거 너무 좀 멋없지 않아요? 좀 별로인 것 같죠. 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냐? 저는 이 돈이라는 음식을 쌓아놓는 거 이거 남자로서 한번 쌓아보고 싶죠. 내가 어디까지 쌓아볼지 궁금하잖아요. 하지만 근데 이거를 내 계속 쌓는 게임보다는 이 돈이라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은 삶이 저는 훨씬 행복한 인생이다. 혹시 뭐 외람되지 않으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계기가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굉장히 시행착오도 저도 정말 많이 겪어봤고 뭐 주식 투자의 실패 여러 가지 이런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어봤어요. 그리고 인생을 잘 살아보고 싶어서 정말 엄청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1년에 책을 한 100권, 운동은 200회 이상 이거를 제가 한 7, 8년 이상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고민들을 너무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중요한 순간에 저한테 물어봅니다. 너가 내일 죽는데 이 선택이 좋아? 이 선택이 좋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젊었을 때는 쉽고 빠른 결정을 했어요. 이 길은 쉬워. 이 길은 어려워. 어려운 거 싫어. 짜증나. 내가 왜 어려운 길.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 쉽고 빠른 길에 항상 함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마다 항상 하기 어려운 내가 본능적으로 하기 어려운 선택이 있죠. 이거를 하려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오다 보니까 점점 인생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좀 피키하거든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무나랑 이렇게 쉽게 친해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체질적으로. 하지만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게 들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인연 맺기 전에 두 눈 크게 뜨고 보고, 2년 맺고 나서 한쪽 눈 감고 살고 저는 진짜 그러고 살고 싶어요. 그리고 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오면 그냥 봐주면서 살자. 하지만 이런 분들하고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이런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참 원초적인 질문인데 보통 부동산을 갖지 않거나 아니면 부동산으로 벼락부자가 많이 되니까 시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상대적 박탈감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으로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동산으로 아무 가치 재화를 생산해내지 않는 이 부동산으로 많은 돈을 번다는 게 과연 이게 전체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 큰 의미가 있느냐? 라고 물론 자본주의에서 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버는 걸 막 나와서 저 이제 부동산 투자해서 이만큼 돈 벌었어요. 그게 큰 자랑거리가 되느냐? 회사를 하나 차려갖고 그걸로 임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본질적으로. 맞습니다. 다르죠. 이건 비단 대한민국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주택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정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부동산 관련 의사 주체들이 그래서 저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오를 때 너무 오르지 못하게 공급을 좀 집중시켜 줄 필요가 있고 거품이 생겼을 때 내리게 됐을 때 혹시라도 깊은 하락이 오지 않도록 적절한 이런 수요와 공급을 이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런 세상이 오게 되는데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저는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어떤 이런 주거 안정에 데이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사업을 하는데 결심을 하게 된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네.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네. 뭐 LTV, DTI, 그럼 뭐 DSR까지 네. 다 어려운 용어입니다만은 어쨌든 맞습니다. 돈을 이렇게 좀 지금보다 더 많이 풀어주면 네. 부동산 어차피 아까는 돈이 줄어들어서 이제 부동산이 떨어질 건데 대출을 못해서 집을 못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 네. 대출을 풀어주면 그 사람들이 집을 사서 집값이 또 오를 것이다. 그럴 수 있죠. 항상 그럴 수는 있지만 결과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당연히 정부도 알고 있겠죠. 네. 지금 가계대출 문제가 네.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미 개인들이 호주머니가 너무 빡빡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미 무서워서 못 사시는 분들이 많고 물론 이제 거기에 아예 뭐 이런 수요가 증가하는데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것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세 자체를 바꿀 수 있을 정도는 절대 못 된다. 최근에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좋아진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 제가 이것도 데이터로 제가 명확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을 한번 가서 보시면 서울 여기 이제 거래를 보시면 요게 이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조금 늘었죠 지금. 예. 한번 1년만 볼게요. 거래량이 조금 늘었어요. 많이 늘었다 그럽니다. 저런 지표 보면 이제 상승론자들은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요 파란색 선이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으신 분들의 숫자예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계속 늘고 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놓은 매물 대비해서 거래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근데 지금 어때요? 이걸 한 3년으로 볼게요. 거래량 이럴 때가 이제 많은 건데 지금 거래량은 거의 느는 건 거의 없는데 매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예,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강남 이제 이런 지역은 여기 이제 강남구 한번 보시면 강남구도 좀 매물이 늘어나고 있네요. 네. 좀 줄어들다가 다시 강남도 매물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워낙 이제 좋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제가 한번 봤는데 서초구도 한번 볼까요? 네, 서초구도 조금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강남 서초조차도 매물이 늘고 있다 지금. 저기에 입력된 집을 내놓은 사람과 그거는 데이터는 정확한 거죠. 정확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안에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알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데이터로 봤을 때는 매물을 내놓는 사람은 많아지고 집을 살려는 사람이 점점 더 줄어드는 그런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의 이제 이 현상이 진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는 거다. 그러면 팔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팔려고 하는 사람들 왜 팝니까? 안 팔죠. 왜 모르는데 왜 팔겠어요? 그렇죠. 근데 집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분들은 한참 전에 산 거야. 한참 전에 사신 거는 고수예요, 하수예요? 그분 고수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서울에 그 재산세 많이 나왔고 6월 1일 전에 팔아갖고 재산세 안 내려고 그런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그런 영향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부동산을 데이터로 보면서 되게 많이 이제 느낀데 최근에 부동산을 남들이 다 내린다 그럴 때도 뭐 오른다. 그리고 자기가 작년엔 틀렸다. 자기 작년 한 10% 정도 오를 줄 알았는데 한 뭐 거의 20% 좀 안 되게 올라갔고 올해는 정확하게 맞추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대체적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을 그러니까 16억은 대출을 안 해줬고 15억은 한 7억 정도 대출을 해줬는데 뭐 12억대 13억대 되는 아파트들이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한 15억대까지는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무대익한가요? 아니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운의 영역이 있고 실력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 100%도 없고 실력 100%도 없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운 100%도 없고요. 데이터 100%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다 과거의 데이터예요. 근데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코로나 시대처럼 또다시 유동성을 엄청 뿜어낼 수도 있는 거 어떤 일이 생길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등대 삼아서 이 운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실력의 영역에
더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예, 그게 이제 저는 데이터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그분도 굉장한 엄청난 고수이시고 말씀하신 게 저는 충분히 논리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하지만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원래는 10% 오르는 게 맞았는데 왜 20%가 올랐겠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유동성, 임대차 3법 초저금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반대 상황이 벌어지잖아 이제. 유동성 지금 축소하고 금리는 엄청 올리고 완전 반대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플러스 제 얘기가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데이터라고 해서 100% 정답은 아니다. 항상 틀릴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절대 대세 하락론자 저도 여전히 아파트가 여전히 몇 개 있고요. 네, 절대 대세 하락론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너무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이게 저는 점점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 왜? 거래량이 작아도 너무너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제가 제 두 번째 책이 21년 1월 달에 출간이 됐거든요. 그 책에 제가 뭐라 그랬냐. 21년 하반기와 22년 상반기 어느 즈음에 고평가된 지역에 변곡점이 올 거다라고 얘기했고 21년 10월 달에 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어요. 그 변곡점이 드디어 찾아왔다. 10월 9일 날 제가 정확하게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요번에 출간된 책에서는 이러한 이제는 지금은 뭐냐 하락 변곡점. 그래서 하락과 상승이 싸우는 거예요. 네. 2014년이 상승 변곡점인데 그 전에 계속 하락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 계속 내려간다 이런 말들 많았지만 시장은 신압으로 계속 좋아져서 15년부터 본격적인 대상승장이 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정반대. 하락 변곡점이 정반대 하락 변곡점. 그래서 상승과 하락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근데 이 에너지가 무게추가 서서히 지금 하락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고 금리 인상이 빅스텝이 찾아오는 5월. 그래서 저는 올해 한 가을 늦어도 내년 초중반서부터는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상승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아마도 그때 가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대체적으로 보면 집을 사실 분들은 미뤄서 전세를 사시거나 네. 뭐 전원세를 살고 네. 계시다가 네. 뭐 2년에서 4년 정도 후에 네. 집값 바닥이 어느 정도 뭐 바닥에서는 못 사겠지만 뭐 무릎 네. 아니면 뭐 그 정도쯤에 그럼요. 그때 사는 게 맞다. 맞습니다. 그러면 안 사신 분들은 그런데 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별다른 대책이 지금 없는 거는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한 20% 30% 떨어져요. 상상을 해보는 거죠. 네. 괜찮아. 나 떨어져도 아무 이상. 그럼 갖고 계시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나는 영끌에서 샀고 20% 30% 떨어지면 큰일 나. 그러면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냐? 데이터로 가늠을 하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방에 부동산을 들고 있자. 자, 그러면 뭐예요? 서울이 계속 올라가. 그럼 지방 저평가 더 올라가겠죠. 서울이 안 좋아져. 얘는 올라가거나 떨어져도 덜 떨어지겠죠. 저평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테크 관련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부채도사를 원하는 것 같아요. 왼쪽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거를 그 누구도 알아맞힐 수 없어요. 아무리 뭐 떠들어도 이거를 어쩌다 맞출 수 있어. 근데 계속 알아맞힌 사람은 전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아니 저도 못 봤죠. 예.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측 안 해요. 예상 다 하죠. 그래서 그 예상을 하되 리스크 요인이 많아서 예를 들면 위험해. 그러면 거기에 대비를 하되 반대 상황이 펼쳐져도 내가 이상이 없어야 돼요. 해지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자산 배분에 대표님은 이제는 주식은 안 하시고 다 부동산만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모든 투자를 할 때 저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 어렸을 때는 투자를 너무 쉽게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포카 혹시 좋아합니다. 저. 칠 줄 아세요? 자, 포카에서 어떤 지붕 밑에서 제일 재밌는 게 그거라는 걸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어떤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잃죠? 예? 베팅을 가장 자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죽을 때 죽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멈출 때 멈춰야 됩니다.
근데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베팅을. 저 같은 사람.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렸을 때 뭐 막 누가 좀만 야 이거 좋아. 아 그래? 뭐 약간 이런 거였죠. 뭐 돈이 죽지, 뭐 자존심,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러면 뭐 닭 통닭 한 마리 튀겨 먹으면 되지. 뭐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하냐? 지금은 이게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어떤 투자가 됐건 내가 이 투자를 했을 때 이 지금 투자하는 게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한 기회인지 아닌지를 꼭 생각을 합니다. 작은 베팅은 그냥 해요. 네. 작은 베팅은. 근데 작은 베팅이 아니라 큰 베팅.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베팅은 저는 베팅을 하기 전에 항상 물어봅니다. 야, 지금 이 기회가 정말로 10년 만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한 절호의 기회야? 물어보고 아니면 저는 안 해요. 네. 굳이 그런 리스크에 나를 던져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절호의 기회일 때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 네. 앞으로 부동산을 네. 지금 이제 투자의 자산으로 보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네. 뭐 유튜브 채널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만은 어떤 식으로부터 이제 마음가짐부터 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에 한 번 정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일단 투자의 역사를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투기의 역사. 투기의 역사. 네. 튤립부터 시작하나요? 예, 그렇죠. 이게 항상 사이클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항상 투자의 대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살려고 할 때 나는 팔고,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서 팔려고 할 때 사라. 그래서 다른 데이터 다 볼 것도 없고요. 내 주변에 재테크에 관심 없는 평범한 사람들만 보시면 돼요. 자, 이분들이 집을 못 사서 안달이다. 안절부절 못해. 그러면 뭔가 고점의 위험 신호가 있는 거고요. 내 평범한 분들이 내가 지금 집을 사려고 했더니 너 미쳤어? 왜 지금 집을 사려고 그래? 이러면 뭔가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저는 그러잖아요. 투자 공부를 목을 안 매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투자 공부보다 재테크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내 스스로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투자 수익률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나에 대한 투자예요.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지.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운동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아마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훨씬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돈은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음식이랑 똑같다. 너무 배 터지게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음식은 배 안 터지지만 그 돈은 배 터지게 먹기가 진짜 배 터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배 터진 사람들 제가 좀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한 1, 2년 내에 배 터지시는 분들이 꽤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운동을 하시면 네. 3대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벤치프레스, 네. 데드리프트, 네. 500 넘으시나요? 아니요, 제가 골격이 네. 어렸을 때 워낙 못 먹어서 골격이 굉장히 얇아요. 약골이에요, 약골. 저도 그래서 사실 못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합니다. 예, 계속 하고 그리고 힘이 들어야 힘이 세집니다. 예, 그래서 힘든 거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부동산 전문가라고 모셨는데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네.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데 있어 갖고 좋은 교훈을 주시는 네. 뭐 선생님 아유, 뭐 아닙니다. 이렇게 네. 또 느껴져서 되게 좋고 방금 하셨던 말씀에 덧붙이자면 각도기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주식 투자죠 거기는 네.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자 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맞습니다. 예, 진짜 중요하죠. 네. 사람들이 이제 안 쳐다보는 그런 주식들을 사면 크게 다칠 일이 없다 네. 안 깨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했는데 네. 부동산 투자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네. 뭐 조금 다른 영역이지만 네. 두 분의 또 결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얼핏 한번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봤고요. 네. 제가 한 10년 정도 부동산이 계속 좋아서 그런지 네. 뭐 유튜브 채널을 보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보던 부동산으로 돈 벌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아직도 부동산 투자를 못해서 조금 벼락 거지가 된 것 같은 이런 분들께는 네. 어쩌면 나도 조금 더 인내를 하고 네. 공부를 조금 더 하고 기다리면 네. 책도 보고 운동도 하면서 기다리면 나에게 분명히 또 기회가 오는 그런 그럼요. 세상이 오겠다라는 생각이 이게 드네요. 세상은 돌고 돌기 때문에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조금 까져도 괜찮아요. 뭐 팔고 나고 그냥 내가 소문을 치렀다. 근데 인생에서 집은 가장 비싼 구매의사 결정이잖아요. 이거 잘못하는 거는 인생을 정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한 거거든요. 네. 더군다나 금리가 앞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시국에서는 그래서 좀 지금은 좀 조심하시는 게 조금만 좀 몇 년 기다리시면 되게 절호의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 혹시 대표님의 이 데이터상 AI가 뭐요? 뭔가 신호가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감지되면 네. 제가 대표님 사무실을 찾아가서라도 네. 다시 여러분들께 그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네. 지금은 대표님께서는 집을 살 때는 아니다. 네.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셔갖고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